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외환 전망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외환시장 1396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외환시장 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월에 1200원을 봤어요. 그 다음에 7월에 1300원을 봤습니다. 지금 9월인데 벌써 14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외환시장의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그거 관련해 주제를 선정하여서 4분기 전망 어떻게 될지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죠. 네, 저희는 경기와 금리의 강달러 공조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저는 경기와 금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1,400원이라는 구간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08년과 지금의 경기 상황을 비교하시면서 분석하시려는 그러한 어떤 니즈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2008년과 지금은 본질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리스크와 크라이시스를 이용해서 이제 서두에 좀 설명해 두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당시에는 서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한 이후에 이것을 반영한 상승세였고, 지금은 앞으로의 금리 인상 추이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등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리스크에 대한 반영분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분기 외환시장 동향은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리스크가 얼만큼 현실화되어서 크라이시스로 발현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왜 이렇게 달러가 강하냐, Why so strong 이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두 번째는 원화가 왜 이렇게 약한 상황이냐, Why so weak,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네, 이건 서머리고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한가, 저는 총 세 가지 섹터로 나눴는데요. 파월의 실수와 값을 치른 연준, 그리고 미국 경기의 상황, 그리고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로 나눠봤습니다. 네, 우선 달러 강세가 지금 상당히 연장되었죠. 지금 저 그래프들을 보시면 대부분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위안화, 유로와 파운드, 엔화 등의 추이를 좀 나타냈는데, 달러가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하반기 전망을 할 때는 연말쯤 그리고 4분기에는 달러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올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였고, 금융시장 내에서 많은 부분이 좀 변동성을 겪으면서 저희는 달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 시즌을 뒤로 좀 연장하였고,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한동안은 더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뷰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달러가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원화는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 있느냐를 좀 보여줬는데요. 저기 상단에서 보시면 두 번째로 원화의 약세 폭이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화보다 더 약세, 그러니까 평가 절하가 심한 거는 엔화인데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지금 초완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YCC 컨트롤 등을 통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제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BOK, 그러니까 한국의 기준금리 수준과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2.5%로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드는 지금 상당히 매파적이다. 그리고 지금 금리, 그러니까 긴축 상황의 대표 주자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금리의 출발점이 다를 수는 있으나 도착점이 지금 현재 상황 2.5%로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 역시 기준금리 수준이 낮지는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평가 절하 폭이 지금 거의 2위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분석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달러가 강세냐라는 원인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는 저는 by US, 미국에 의한 달러 강세, 그리고 by non-US, 미국 외의 국가들에 의한 강세로 나눠봤습니다. 저 순서대로 저는 세미나를 좀 진행해볼까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 파월 연준 의장의 실수와 잭슨 홀 미팅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견고함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기. 세 번째로는 완만한 물가 하락과 근원 CPI의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by non-US는 한 가지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예요. 유럽과 중국, 일본 이 세 가지의 국가별로 나눠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다만 일본 초안화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좀 더 많기에 이번 세미나 말고 다음 세미나에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이번 세미나는 유럽과 중국 관련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은 그러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왼쪽 하단에 그 파월 사진 밑에 7월 FOMC에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당연히 이제 아직까지는 금리 수준을 우리가 높여야 한다. 물가가 아직 높은 상황이다. 라는 발언도 했지만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완화가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실수냐라고 한다면 연준의 제1 목표 중에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제어하는 거에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서 실질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연준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저 발언을 소화하고 난 뒤에 시장의 10년, 2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주 대비 약 9%, 5%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의도했던 것과 딱 반대 흐름을 연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과 다른 연준 이사들은 이것이 실수였다라는 것을 바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FOMC 이후에 많은 데일리 연은 총재라든지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 등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매파적 발언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내년도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 너희는 하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우리는 인상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말 기준금리를 4%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달러 강세의 모멘텀을 충전하는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7월 이전까지는 시장은 연말 예상금리를 최고치를 3.75%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발언 이후에는 연말 기준금리 최고치가 4%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0.25%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 겁니다. 시장이 4%까지 기준금리의 예상치를 상승시켜 놨는데 실제 연준이 이것보다 덜 예상하게 된다면, 그리고 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도비시한 정책을 펼치게 됐다라는 판단이 들어서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제어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대를 무시할 수 없고 연준은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저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7월 FOMC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저 발언 하나로 25bp, 그러니까 0.25%를 연준은 손해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0.25%가 시장 예상치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상승 베팅, 그러니까 베팅에 대한 근거가 강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달러 강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월 연준 의장도 알았어요. 본인이 이게 실수였다는 걸.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주에 잭슨 홀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강력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좀 재밌었던 점은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그간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들이 쏟아낸 그 단어 수인데 파월 연준 의장은 상당히 조금 얘기했습니다. 원인은 명료합니다. 시장에게 오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간결하게 주겠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좀 의미 있는 발언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시장한테 고통을 좀 감수해달라라는 주문을 한 건데, 당연히 그러면 연준은 매파적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다졌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잭슨 홀 미팅 이후에 9월 FOMC에서의 베팅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기전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았다면 8월 19일 잭슨 홀 미팅 이후에는 75bp 인상 베팅 가능성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25bp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도 25bp 인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된 거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연준 위원들이 본인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건 내년도 금리 인하 기대를 시장 내에서 유입됐던 금리 인하,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일축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년도 제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저거는 이제 선도금리 시장, FFR 시장에서 내년도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반응치를 가져온 건데요. 생각보다도 연말 수준으로 가더라도 3% 후반대, 그리고 내년도 중반까지도 4%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보다는 한 번 올라간 금리가 좀 유지될 거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저 수준은 연준 위원들이 우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속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상 가이드라인을 명백하게 주면서 저러한 어떤 추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꺾었고, 그거에 따라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니까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냐면 내년도 금리 인상, 그리고 여전히 높아져 있는 금리 수준에 대해서 여전히 달러 강세 베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년도 금리 수준이 불확실했다면 함부로 달러에 대한 강세 베팅이 진행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더 명확하게 달러 강세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비상업적 달러 순매수 포지션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달러의 구매력과 상관없이 달러 방향성에 따라서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헤지펀드 투자 포지션인데, 8월 19일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여전히 높아져 있는 순매수 포지션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같이 상승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월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베팅 포지션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라고 판단했고요. 이것이 첫 번째 3분기 달러 강세가 발현되고 있는 원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는 미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시죠. 침체냐, 둔화냐. 어떤 분들은 이미 침체 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도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침체에 대한 근거는 상당히 명확해요. 왼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GDP가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한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1.6%와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죠. 이러한 기술적 경기 침체가 실질 공식적 경기 침체가 될 거냐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 남아있지만 경기 침체 시그널은 분명하게 제시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 그래프도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0.5%까지 벌어지면서 2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미국이 점점 무게중심을 경기 침체보다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둔화 사이클에 놓여있지 않을까로 옮겨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공식적 경기 침체로 돌입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봐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고용시장입니다. 저 왼쪽 하단 그래프는 최근 8월 그러니까 이제 페이롤 고용지표, non-farm 고용지표를 가져온 건데요. 고용지표 자체는 31만 5천 개가 증가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어요. 실업률이 다만 3.5%에서 3.7%로 상승했지만 이 고용지표를 두고 시장은 골디락스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왜 골디락스라고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할 텐데요. 저는 그 답을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62.1%였던 게 62.4%까지 올라왔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구인에 대한 어떤 희망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점점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타이트한 고용시장이 조금은 완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활동 참가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 입장에서는 분모가 늘어났다라는 상황이 놓여지면서 전체적으로 3.5%에서 3.7%로 상승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생산성이 낮다, 그리고 이직률이 높다라는 점은 노동시장 내에서 좀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견고한 노동시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고용시장의 견고함은 전통적으로 연준 의장이
본인들의 매파적 스탠스를 지지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시장은 달러 강세 베팅의 어떤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소비와 공급이 분전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저는 명목 지출과 실질 지출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좀 가져왔는데요. 명목 지출은 심지어 저 빨간색 추세선을 상회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실질 지출은 추세선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음영 처리된 부분을 좀 보시면 저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 미국 CPI는 거의 9%까지 올라갔었죠. 상당히 높은 물가 수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견고해요. 아직까지 견고한 소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왜 물가가 올랐는데 아직까지 소비가 견고하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M2,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제공했던 3.95 달러의 현금과 요금을 예금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가 아직까지는 추세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앞으로의 양적 긴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QT의 진행, 그러니까 2배가량 지금 9월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파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 추세선 수준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시간까지는 여전히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는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시장은 판단할 거고 그 시간 동안에는 달러 강세에 대한 매팅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공급망 지수를 가져온 건데요. 지금 전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좀 재미있는 어떤 사실은 저 ISM 제조업 운송 지수인데 저 운송 지수는 말 그대로 역 내에서 A부터 B까지 운송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예요. 거의 비포 코로나 수준으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상당히 두려워했던 공급망 병목 현상이 많이 완화되었다라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 공급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용이 안정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강달러 모멘텀, 그러니까 연준한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라는 걸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장은, 특히 미국 시장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심이 유입됐어요. 왼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CB 미국 선행지수 가져왔고요. 필라델피 제조업 PMI 가져왔는데 둘 다 저점에서 탈피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죠. 둘 다 경기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올라갔다라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는 견고한 게 저는 이거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미시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왔거든요.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시장 심리도 같이 반등하고 있다. 미시간 소비 기대 지수와 심리 지수 역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시장 내에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심을 높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심을 유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준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다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 시간을 벌었다라는 거는 그 시간 동안에 달러 강세는 지속될 거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 가지는 달러 강세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반대로 유럽은 어떤 상황이냐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유럽은 요약하자면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 보시죠. 저 CDS 프리미엄을 독일과 이탈리아 중심으로 가져왔는데요. 독일은 유럽 내에서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엔진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관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둘 다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독일의 주요 경기 기대 지수는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인 마이너스 61.9를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유럽에 대한 경기 침체를 상당히 높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로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음수로 전환했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는 말 그대로 이제 유로화의 최근 하락 추이를 좀 연출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 유로화는 페리티 수준을 하회하고 있죠. 그리고 네덜란드 TTF 가스, 즉 유럽의 에너지 공급 가스도 여전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유럽 경기 침체를 지속시키고 있느냐를 보면 저는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와 두 번째로는 날씨입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 천연가스 재고율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좀 생뚱맞게 느끼실 분도 계시는데 에너지 장관들이 EU 에너지 장관들이 합의했습니다. 뭐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재고율을 80%는 비축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왼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많은 국가들이 이거에 성공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공급망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G7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취지하면서 노드스트롬 1에 대한 무기한 가동 중단을 선언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유럽 천연가스는 재차 200유로로 상회했습니다. 이러면서 저 80% 비축이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기대심을 소멸시키게 된 거죠. 자,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이번 유럽에서 폭염과 가뭄이 생각보다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강 수위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유럽의 라인강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유럽 내륙에서의 공급망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들이 그 라인강을 따라서 물류를 진행하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운송을 저 라인강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저 라인강의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30cm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저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유럽은 가을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까지 타임어택 중입니다. 석탄과 천연가스를 재고를 쌓아야 되는 상황에서 저러한 공급망으로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저 시간적 딜레이는 어찌 보면 나비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의 하락 모멘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 윈터, 그러니까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석탄과 전기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량이 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여전히 이미 석탄 가격은 3배, 전기 가격은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난방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유럽에서 이미 이 두 개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유럽의 물가 상승 추이가 상당히 높아질 거고 지속될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게 하죠. 근데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아까 미국과 다르게 EU의 금리 인상 기조에는 내년에도 지속될 겁니다. 0.56에서 시작해서 2.53까지 올라갈 거고요. 상승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두 개를 종합해 봅시다. 자, 유럽 내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는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물가 수준이 아직까지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올려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종합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럽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연장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유로화는 단기 반등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반등 가능성이 낮다면 이것은 상대적인 달러 강세 재료인 거죠. 간단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자면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하락 추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EMBI 스프레드도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특히 달러가 강세로 오면서 미국 외의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 물가 추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달러 강세에 따른 유럽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비율화한 건데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최근 한국의 수입 물가 지수도 많이 올라가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 한국이 0.79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국가들,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6을 기록하고 있죠. 얼만큼의 달러 강세가 이머징 국가들의 펀더멘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 추이는 슬로우라는 거를 세 번째 근거로 가져왔는데요. 최근 근원 CPI가 상승했다라는 점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근원 CPI가 전원치 5.9%를 상회한 6.3%까지 기록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일각에선 어떤 기대를 했냐면 물가가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물가 추이를 확인하면서 그러한 기대가 소멸했죠. 그래서 저 물가 추이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실제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주목한 건
근원 CPI 내에서의 세부 내용,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임대료입니다. 물론 메디컬, 교육, 뭐 운송 이런 비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원 CPI가 올라갔는데 저 임대료 부분이 올랐어요. 임대료를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료는 미국은 전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월세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의 통장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임대료입니다. 근데 임대료가 올라갔다는 건 바로 다이렉트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료는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 임대료를 추산할 때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실제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 또는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도 하지만 나머지 70%가량은 그냥 매매를 통해서 본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당신한테 만약에 당신 집을 월세로 준다면 얼마까지 줄 수 있냐 라는 걸 통해서 저기에 반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에서 첫 번째로는 본인들의 월세가 얼마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요. 두 번째로는 월세가 높았으면 하는 일종의 기대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월세 데이터보다도 조금 더 올라간 수치가 반영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 임대료 데이터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저 임대료의 추산치는 경기 후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임대료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임대료의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근원 CPI가 내려올 거라는 기대 자체가 딜레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하락 모멘텀이 둔화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달러 강세 베팅은 유지되겠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저러한 근거 자체는 달러의 강세 베팅을 하는 분들에게 여전히 본인들의 근거를 확충하는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를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거는 많이 못 보신 데이터일 텐데 이거는 애틀랜타 여는 총재가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 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Flexible CPI와 Sticky CPI인데 저거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Flexible CPI는 말 그대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큰 데이터입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죠. 두 번째 스티키 CPI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하방 경직성이 있는 물가 추이입니다. 근데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플렉서블 CPI가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포 코로나 수준보다 아직까지는 고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를 반영하고 있는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 수준은 높다. 그리고 내려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를 저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스티키 CPI는 여전히 하락 모멘텀 자체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땐 물가의 하락 추이는 완만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시장 참여자들도 같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모멘텀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왜 달러가 강세냐의 원인을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왜 원화는 그토록 약세이냐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Why so weak? 원화는 왜 약세골이 깊어졌는가? 네, 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십니다. 근데 저 왼쪽 하단 그래프에 저 왼쪽 동그라미를 보시면 저때 당시가 금융위기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높아져 있진 않고 달러 원이 오히려 오버슈팅 되어 있는 국면을 확인할 수 있죠. 저때 당시는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거를 반영하여서 원화만 좀 약세폭을 급격하게 확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는 달러 인덱스와 달러 원 모두 같이 오르고 있죠. 즉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전 국가의 그리고 글로벌의 기조적인 달러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08년과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하단 그래프는 보시면 2022년, 20년 등 제가 다른 연도와 지금 연도의 원화 약세 추이를 좀 비교한 건데요. 확실하게 짙은 선에 2022년도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당장 위기냐라는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나 아니면 단기적 달러 공급 자체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5년물 CDS 프리미엄 자체가 원하는 약세폭을 보이는데 저거는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신인도 자체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저건 이제 스왑 포인트를 가져온 건데, 스왑 포인트가 뭐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달러 공급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원화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리스크를 저희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반영했다라는 근거를 이걸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리스크를 반영했느냐? 첫 번째, 실질적 구매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폭이 높습니다. 왼쪽 하단 실질 실효 환율에 비해서 오른쪽 USD KRW 그 스팟 가격이 조금 더 오버슈팅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저거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실질 실효 환율, 즉 구매력에 비해서 오히려 스팟 가격이 더 높아지게 형성되고 있는 구간을 리세션 구간과 좀 겹쳐보면은 오히려 저 스프레드 차이는 경기 침체 국면에 또는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에 높아져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의 스팟, 그러니까 스프레드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가 유입되었다, 돌입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경기 침체가 거의 목전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돌입되기 전까지 저 스프레드는 올라갈 추이는 연장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구매력은 사실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기 때문에 구매력은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할 거겠지만, 저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건 원화의 약세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원화 약세 폭이 일소될 거다라는 건 저는 보기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무역 수자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9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한국은 수출 국가예요. 수출의 많은 부분을, GDP의 거의 70%가량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자 적자는 한국의 펀더멘털과 직결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는 경상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도 가져왔는데요.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한국이라는 국가를 외국인들이 판단할 때는 저 무역수지에 대한 많은 부분을 반영하는데, 저게 적자폭을 보이고 있다는 건 원화 약세 압력을, 원화 약세가 왜 보이고 있느냐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무역수지가 적자냐? 저희의 고객들, 큰 고객은 저희가 세 분인데, 첫 번째는 중국이고 미국이면서 유럽입니다. 그 세 국가의 비율,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이 수출 비중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과반이 넘어요. 근데 미국, 유럽 모두 경기 침체와 둔화 우려에 직면해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중국과 유럽의 경기 저점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미 어려워, 그래서 이 저점을 탈피해서 올라올 거야 라는 인식이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역 적자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수출 증가율이 미국과 중국, EU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것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수출 내역을 좀 확인해 보자라고 했을 때, 반도체, 저희의 전통 광호죠. 저희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8%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반도체 사이클을 저희 나라의 GDP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두 개의 상관관계가 낮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석유화학품 제2의 강호인데 이거는 심지어 마이너스 11.7%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수출 모멘텀 자체가, 저거는 이제 상위 14개 품목을 가져온 건데 대부분 다 하락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무역 수지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는 달러 순 공급 역시 좀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달러 순 공급을 경상수지를 통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경상수지와 내국민의 해외 투자 그리고 외국민의 국내 직접 투자를 가감하고 뺐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산한 달러 순 공급이 지금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죠. 아까 제가 수합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거는 저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순 공급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건 추세를 보자는 거죠. 저 추세 자체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미국의 M2 감소 그리고 글로벌 양적 긴축 그리고 외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 등을 전 근거로 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순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원화에 대한 약세 폭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외환보유고 가져왔는데 물론 이창용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듯 아직까지는 외환보유고가 위기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원화의 부정적인 이슈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화는 프록시 통화죠.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기 모멘텀과 한국의 경기 모멘텀이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경기 개방도가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위안화의 평가 절하에 대한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한 베팅을 할 때 그것을 원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모두 알다시피 10월 중국은 10월 당대회를 엽니다.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짓는 순간인데요. 저는 저 시기가 일종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10월 당대회에서 코로나 전쟁과의 승리를 했다라고 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되게 급격한 어떤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무관용 정책을 도입하면서 공장을 폐쇄하고 도시를 봉쇄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도시를 봉쇄한다는 건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최근 LPR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러한 것이 저는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땐 저는 10월에 당대회가 있고 난 이후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월 당대회가 이제 해소되고 난 뒤에 위안화가 바로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둘 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수 회복이 부진되고 있고 자본 유출 압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단기적 반등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추가적 약세 압력은 일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위안화 약세 압력이 좀 여전히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화 역시 이거와 좀 연동되어서 약세 압력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이슈를 가져왔어요. 저희가 원래는 연초에 그리고 작년 말에 헝다 이슈를 상당히 많이 시장 내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일소된 상황이죠. 그렇지만 부동산 이슈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경기 침체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위험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본인들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집을 짓다 말았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본인들이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청약을 해서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집이 짓다 말아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공장이 멈췄고 이거 건설이 지금 멈춘 상황에서 나 이 이자 못 내겠다라는 걸로 거부 운동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좀 종합해 본다면 중국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와 상환 거부 운동은 결국에는 은행들, 시중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로 지금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약 1경 564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부실채권 비율이 올라가면 위안화의 약세 압력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1월에서 8월까지 부동산 투자 역시 마이너스 7.4%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위험은 여전히 중국의 경기 침체의 내관을 역할을 하고 있고 위안화 약세 압력을 작용시키는데 하나의 재료로서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원화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좀 연결 지어야 될 텐데,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원화랑 위안화의 상관관계를 제가 1년치를 기준으로 장기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고점으로 한번 올라간 상관관계는 3개월에서 7개월까지 어느 정도 지속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막 상관관계가 높아져 있는 구간에 진입됐죠. 반대로 말하면 적어도 3개월에서 7개월은 원화와 위안화의 고커플링 현상이 지속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위안화의 반등 모멘텀은 단기간 내에는 찾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위안화 약세와 연동된 원화 역시 단기간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지금 원화 약세 압력들이 좀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일종의 보루로 사용될 수 있는 원화 강세 재료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BOK, 저희의 중앙은행이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BOK는 우선 어떤 흐름이 가능하냐면 상단 방어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상당 경직성에 대한 어떤 시장의 롱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저희가 2013년 10월 24일에 지금은 좀 반대 흐름이기는 한데 기재부와 한은이 공동 개입하면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환율 세 자릿수를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급격하게 환율이 상승했던 과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10억에서 20억 달러의 개인 물량을 풀었다라고 지금 알 수 있고요. 8원 정도의 상승분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이 구간은 약 2달 정도의 방어 추이를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근 22년 9월 19일 금요일이었죠. 그때 당시 대통령실에서 방미 때 한미 간 통화 수합 논의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 마감 즈음에 들어서 외환당국이 10억 달러 가까운 달러 매도를 통해서 1,400원 구간을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급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1,400원은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구간이구나. 그러면 저 구간 즈음으로 가면은 상당히 막힐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의 가열된 롱 심리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재료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창용 총재랑 추경호 부총리는 꾸준히 환율 쏠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400원에 대한 방어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했거든요. 그러면서 저 구간이 어느 정도는 정부로 인해서 좀 방어될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 구간이 계속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환 보유고를 투입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FOMC가 있잖아요. FOMC를 통해서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수준의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저 구간을 지속적으로 방어하느냐 아니면은 속도를 딜레이 시키는 데 의미가 있느냐는 당국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롱 심리에 대한 진정을 통해서 상단 방어는 가능하다. 즉 환율 상승 속도는 조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금주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통화 수합에 대한 기대 또한 이러한 상승 압력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좀 베팅할 수 있게끔 하는 재료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3분기 왜 달러가 강세냐, 그리고 4분기 이후에 환율 추이가 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세미나를 좀 진행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외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제가 이걸 요약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관련된 Q&A를 진행하면서 좀 여러분들의 어떤 의문심을 좀 해결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미나를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방금 말씀드렸듯 Q&A를 좀 진행할 텐데요. 제가 이거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다뤄볼게요. 제가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세 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400원이라는 구간을 경계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1,400원은 저희가 흔히 빅피겨라고 부르고 있죠.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구간인데요. 이 심리적 저항선이 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2월에는 1,200원을 찍었고 7월에는 1,300원 그리고 9월 지금은 1,4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에서 지금까지 1,200원부터 1,400원까지 200원가량 급등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 저희가 흔히 이 빅피겨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심리상 하단을 다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롱 심리 베팅이 재설정되게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1,400원을 뚫고 난 뒤에는 롱 베팅이 유입되는 어떤 그 세기가 강해지고 그러면 1,500원 구간까지도 금방 오를 수 있다는 경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계심,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고 난 뒤에 1,500원까지 오르는 상승 속도가 가파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구간을 경계하는 거예요. 당국 입장에서도 저 1,400원 구간을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금요일날 그러한 어떤 행보를 보인 것도 이러한 일종의 저항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좀 보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원인은 한 글자로 요약하자면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도 추이는 어떻게 보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인데요. 그 환율 추이를 좀 제가 점검해 드리기 위해서는 금리에 대한 패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창용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워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 가자면 이창용 총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미오케이, 그러니까 한은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다. 그렇지만 페드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추이도 결국에는 미국 금리 인상 추이와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데요. 금리와 환율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추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자면 내년도 금리 인상 추이는 지금 올해보다는 상승 속도가 약해질 거지만 높은 수준의 금리는 여전히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1분기에서 2분기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의 하락 압력이 완연해질 거다라는 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물가의 완연한 하락, 그럼 이거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특히 페드의 본인의 매파적 스탠스가 변경이 된다면 환율 자체도 달러 강세 압력이 약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드 입장에서도 특히 소통을 중시하는 페드 입장에서도 다이나믹하게 본인들의 스탠스를 바꾸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꾸준히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고 시장에게 최소한의 충격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스탠스를 완만하게 오히려 역으로 베이비 스텝을 밟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물가 완화 추이가 확인된 내년 3분기, 4분기에는 환율이 조금씩은 완만한 속도로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가볼게요. 네,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네, 이거는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질문으로 또 나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2008년 때와 지금 현 상황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자면요. 2008년 금융위기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갑작스레 발현하였고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는 아까 제가 장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 아직까지 현재 위기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대부분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왔느냐를 좀 더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반영분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오히려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이것이 4분기 전망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는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크라이시스를 반영한 상승이고요.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와 내년도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를 반영한 상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경기의 다른 상승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Q&A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해보고요.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외환시장 특징상 기관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께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물가 수준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오르는 건 수입말거 지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경계가 필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외환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는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세미나가 좀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매크로의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FOMC가 오늘같이 75bp가 예상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성 발언의 정도에 따라서 달러의 추이가 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4분기 NH선물의 4분기 외환시장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선물의 외환이코노미스트 김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